우리 앞 시간에 저와 같이 방금 했던 이제 대손 당했을 때 대손 처리하는 거죠. 자, 우리 아래쪽에 그 회계 처리 적혀 있는 곳에 보시면 매출 채권의 대손 처리에서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고, 대손 충당금이 작을 때는 조금만 있을 때는 대손 충당금 끌어쓰고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잔액이 클 때는 대손 충당금만 끌어쓴다. 그 분계예요. 그리고 그 아래 기타 채권은 대손 충당금 없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조금 있으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끌어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그냥 대손 충당금이다. 그걸 적어 놓은 거죠. 이제 분계 보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로 와서 자, 방금처럼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처리했던 대손금을 상대방이 다시 나타나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하는 경우예요. 자, 우리가 X1년도에 1년도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60만 원이다. 대손 상각비 4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었다라고 볼게요. 충당금 60만 원만 있어서.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 우리가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X1년도 7월 1일 날 대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우리 7월 1일 날 대손금을 회수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X1년도에 회수했는데 발생했던 게 X1년도 올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얘는 단기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는 거예요. 단기에 대손이 발생했던 걸 지금 회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올해 단기 5월 1일 날 우리가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우리가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뭐죠? 방금 제가 우리 올해 단기 5월 1일 날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지. 돈 안 받았으면 과거 대손 발생했고 끝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돈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돈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으면 지금 장부에 쓸 생각 안 할 거거든, 이 시점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발생한 거를 올해 회수했죠. 지금 단기 대손 발생분을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대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5월 1일 날 대손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외부 이용자는 우리 회사가 대손이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12월 31일 날 만들 건데 5월 1일 날 당한 건 내 장부엔 적어뒀지만 외부 이용자한테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외부 이용자는 지금 이 대손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직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돈을 받았네. 그럼 그냥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결국은 받았으니까 받았다만 써두면 되는 거지. 굳이 대손 발생했다가 받았다라고 써둘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기에 대손이 발생한 분을 회수를 하면 얘는 우리 회계 처리를 취소할 거예요. 단기분을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취소할 거라는 것. 지금 차변에 적혀 있는 이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를 대변에 써서 지워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장부상에는 외상매출금 100만 원 받았다만 남겠죠. 그래서 똑같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이죠. 60만 원, 대손 상각비 4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손 당했을 때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었으면 그냥 대손 충당금 써서 지웠을 거고, 대손 상각비만 썼으면 대손 상각비를 써서 지웠을 거고, 지금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쓰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워주는 방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취소 처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점에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발생한 걸 받았는데 분계를 안 알려줘요. 그러면 5월 1일자로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취소 처리할 거니까. 우리 시험 때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것만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알리바이가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7월 1일자 되어 있는데 5월 1일 날 대손 처리했다 그러면 5월 1일자로 장부 쳐보면 얘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얘 그대로 반대에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취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럼 X2년도 7월 1일 날 대손금을 회수한다고 볼게요. 이거는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는 경우죠.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대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지금 회수하는 시점은 X2년도 그 다음 연도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든 자, 문제선 전기에 대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금일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럼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뭘까요? 돈 받은 것이. 전기에 발생한 거든 올해 발생한 거든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돈 받은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다 이렇게 쓰고, 다음 이제 우리 대변에 써줘야 되는데 전기에 비용 처리한 대손 상각비를 올해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기에 비용 처리한 거 가지고는 손익계산서를 이미 작성해서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저 비용 아니에요 하면서 취소하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비용 취소를 못 해요. 그래서 전기에 대손 발생한 거를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그냥 대손 충당금에 설정해 둘 거예요. 모아둘 거예요. 대손 충당금에 일단 기말에 많으면 뱉어내더라도 일단 대손 충당금에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럼 시험 문제는 전기에 대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다. 전기에 대손 발생한 받으러움이다. 전기에 대손 발생한 단기대여금이다 라는 말을 꼭 해줄 거예요. 왜 말해주냐면 이 대손 충당금을 걔 짝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었으면 외상매출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에 모아야 되고, 받으러움이었었으면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외상매출금이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받으러움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시험 볼 때에 신기하게도 문제에서 정기 대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금일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을 쓰고 싶어지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를 좀 하면 정기권에 대손충당금이라고 대변에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외상매출금을 쓰고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분개하면 제가 옆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럼 돈 받은 거 어디 있을 거냐고. 문제 다시 봐도 돈 받은 거 눈에 확실히 띄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회계선 사건은 차변에 돈 받은 거 써놓고, 그리고 대변에 정기에 발생한 거는 대손충당금이고 단기에 발생했으면 취소 처리할 거고. 그럼 외상매출금이다 받은 놈이다 알려주는 건 대손충당금의 짝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계 1급 시험에는 100%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회계 1급만 공부할 때는 저도 사실 저렴하게 대손충당금 처리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이제 단기 것도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우리 단기 발생분은 취소 처리고 우리 정기 이전 거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126페이지 위에 대손금 회수에 단기분 적혀 있는 거는 우리 대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취소 처리한다는 거고, 우리 정기분이라고 적혀 있는 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조금 성의 없이 그냥 표시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자, 지금 이 대손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실기나 이론으로 꼭 나오니까 이 대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저와 같이 당좌자산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38페이지로 가서 재고자산을 봅시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 제조업에서는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계정 과목으로 봤을 때,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상품, 제품, 우리가 완제품 팔려고 완제품 사오는 게 상품인 거고, 팔려고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부산물은 우리가 뭔가를 제작하면서 그 옆에 짜투리나 찌꺼기 나오는 것 형태 있죠. 찌꺼기는 작업 폐물이라는데 그런 거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인데 철판을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필요한 이런 원을 잘라서 쓰면 그럼 나머지 이런 짜투리들 있죠. 이것도 팔면 돈이 돼요. 제가 옛날에 일했던 회사도 이거 팔면 몇백만 원씩 나왔어요. 한 달치 모으면. 물론 사장님 꼬셔가지고 우리 공장 그 있으신 분들이랑 고기 구워 먹는 걸로 이제 썼는데, 근데 이걸 매출로 잡는 것도 있어요. 매출로. 지금 제가 삐끔친 여기를 부산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제품은 우리가 만드는 완성 다 안 했는데 다 만들어야 제품인데 만드는 중에서도 판매적 가치가 있어서 팔린다면 그때 이제 반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거 먼저 보면 이제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 데 소비될 게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 저하고
자연스럽게 써서 낯설지가 않죠. 자, 그리고 우리 저장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만들려고 거기에 두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는 잘 안 쓰는 개념 과목이에요. 저장품을. 요즘은 옛날처럼 재고두고 뭐 이런 행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사이에 있는 제공품이라는 게 있죠. 자, 제공품은 자, 우리가 원재료를 사면 장부에 원재료라고 적혀 있고 창고에 원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만들면 제품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을 거고 제품이 창고에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만드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창고에 얘가 사라지죠. 만드는 중에 있으면 기계 속에 들어가면 그 단계를 제공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제공품이다라고. 자, 그럼 자, 얘도 우리 개정 과목인데 우리가 실기 목적으로는 이 제공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직접 분기할 일은 없어요. 우리 전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가 회계할 때에 원가 회계가 물건 만드는 단계죠. 그래서 원가 회계할 때 제공품만 계속 볼 거예요. 원가에서 물건 만드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내 재고 자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볼게요. 자, 취득 원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내가 잡아야 되는 기준은 먼저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자, 그럼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면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되는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재고자산 개정 과목을 사용할 거란 이야기예요. 원재료나 상품이나 이런 개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비용 개정으로 처리할 거예요.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뭐 운반비든 보험료든 뭐 이런 비용 개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취득 시점이라는 건, 이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해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자, 이론 시험에서도 다음 중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자, 창고가 있고 공장이 따로 옆에 있고 창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창고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죠. 그러면 취득 시점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취득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우리 어딘가 딱 들어오면 끝이지 얘가 쓰일 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점에 한번 도달하면 끝이에요. 쓰일 때까지는 나중에 저와 같이 할 우리 유형자산 이야기고, 재고자산은 취득 시점에 들어오면 그 기준점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예를 가지고 보면, 우리 취득 원가 구성에서 예를 들어 원재료를 사면 원재료의 금액하고, 당연히 얘는 취득 원가에 당연히 그 계정 과목으로 쓰겠죠. 그리고 우리 매입 운반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면 이 운반비하고, 또 우리가 운송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운송보험하고,
또 우리가 사오는 게 수입을 한 거라면 수입 관세나 통관 재비용들하고 물건이 도착했을 때에 우리 창고에 넣는 물건 하역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수입 관세든 뭐든 지금 내 창고나 내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운반비든 보험료든 뭐든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면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운반비가 뭐 10만 원, 운송보험이 10만 원, 수입관세가 30만 원, 하역비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갔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할 때에 자, 얘가 지금 원재료 취득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원재료 가격은 차변에 원재료 1,0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운반비가 들어갔대. 그럼 운반비가 개정 과목이 뭔지 여러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상황이지 봤더니 원재료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네. 그럼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지. 그러면 얘도 원재료 1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 원재료가 얘 가격이 합쳐질 거잖아.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제가 재고자산 개정 과목 쓸 거라는 거예요. 운송보험이 들었대. 그럼 취득 시점 이전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는 보험료란 비용 개정 과목 쓸 거예요. 그럼 얘도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를 할 거고. 다음 수입하는데 관세가 얼마 들어갔대. 통관 재비용이 얼마 들어갔대. 그럼 여러분은 또 볼 때 얘 원재료 사는데 들어간 거네. 그러면 얘는 원재료라고 쓸 거예요. 다음 물건 내리는 하역비를 줬대. 그것도 우리는 무조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분기할 때는 이건 이거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지금 이 돈이 왜 들어갔는지 문제 전체를 읽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 지금 취득하는 과정이네. 그래서 원재료 10만 원이다. 이렇게 자 개별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도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문제에서 원재료 얼마짜리 사는데 이런 돈 저런 돈 저런 돈이 들어갔다고 다 적혀 있죠. 그럼 한 방에 처리할 거면 한 방에 차변에 원재료 다 합쳐서 1,06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1,060만 원이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할 거예요. 개별로 나오면 개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원재료 산 거면 원재료, 상품 산 거면 상품, 이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원재료를 나중에 팔면 지금 얘가 1,060만 원치 들어갔다라는 걸 알아야 대응원가로 그때 쓸 거잖아요. 지금 이때 비용 처리하면 나중에 대응원가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왔을 때는 얘한테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는 게 사온 거에 주된 자산 개정 과목을 이름으로 해서 금액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게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내용이고 지금 얘가 138페이지에 우리 뭐 취득 원가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139페이지에 보시면 저 위에 정상적 부대 비용에 가산 항목 포함시켜서 더하는 거를 적어 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양가로 2번에 애누리하고 할인이라는 표현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애누리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할인마트 가면 있잖아요. 그럼 할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두 개 차이는 뭐죠? 자, 그건 모르겠죠? 자, 그럼 둘의 공통점은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 회계에서도 둘을 깎아준다라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사용하는 경우가 둘이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용어를 보면, 자, 우리가 환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환출이라는 표현은 반품한다는 뜻이에요. 사왔을 때는 환출, 내가 팔았는데 반품 받으면 환입,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반대되는 말로 환입. 내가 사왔는데 반품해버리면 환출이고, 내가 팔았는데 반품 받으면 환입이라고 쓸 거예요. 이제 우리 표현을, 자, 그럼 애누리라는 건 우리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로 인해 금액을 감액하는 걸 우리가 애누리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물건을 받아봤는데 그 물건의 키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반품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럼 그냥 60만 원에 그거 쓰면 안 되겠냐? 40만 원 깎아줄게.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정도 키스쯤이야 라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40만 원 깎아준 거잖아요. 그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럼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할인은 우리 약정이나 조기 회수로 인해 감액해 주는 거예요.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냥 조기 회수로 인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을 한다면 신용 조건을 거는데, 신용 조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10분의 2, 30분의 n, 이런 식으로 신용 조건을 거는데, 자, 이런 조건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물건 파는데 외상 매출금 팔았어요. 그럼 외상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 그냥 외상으로 줄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n 적혀 있는 얘가 30일 이내 갚아라는 거예요. 15일 이내면 15분의 n 적는 건데, 이날까지 갚아라는 거고, 이 앞에 10분의 2 적은 거는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용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자, 얘 둘이 날짜가 갚아야 되는 날짜 해봐야 20일밖에 안 되죠. 20일인데 2% 차이라면 아주 큰 차이예요. 20일 가지고 2%면 엄청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들은 전부 다 갚아요. 나중에 1년치 하면은 한 30% 되는 거니까 큰 이율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애누리하고 할인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두 개 다 깎아준 거다. 깎아주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원인이 뭐 때문에 깎아주냐에 따라서 얘들이 다 다른 걸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계정 과목을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사요. 그럼 상품은 계정 과목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근데 상품이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거나 아니면 감액 받는 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상품을 샀는데 약정에 의해서 깎아준다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원재료를 주로 많이 사겠죠. 그럼 원재료 샀다가 문제 있어서 반품을 하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해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또 우리가 샀는데 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이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적은 게 다 계정 과목인데 상품하고 원재료는 글자가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는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하고 매입 할인은 두 개가 같은 계정 과목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 얘는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이 상품의 차감 계정이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차감 계정이라는 건 반대쪽에 있고 얘 금액을 줄여주는 성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둘 다 차감 계정인데 자, 그럼 우리 차감 계정은 우리 컴퓨터 코드 번호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번호 구성이 상품은 146번이면 얘가 147번, 얘가 148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가 153번이라서 얘는 154번, 얘는 155번의 매입 할인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번호는 외우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짝지가 있는 걸 알고 그 다음 번호들로 찾아야 되는 게 K레벨은 오른쪽에 나중에 참고해서 자기 짝지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스마트A라는 프로그램은 짝지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계정을 찾아서 그 다음 번호 아니면 다다음 번호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원재료를 사요. 자, 원재료 100만 원치 사고 외상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신용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신용 조건을 걸었다면 저는 당연히 10일 이내 갚겠죠. 그래서 2월 10일 날 돈을 갚아요. 난 돈 갚으니까 외상 매입금 지우고 나는 돈 줄 건데. 자,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보내는데 그럼 난 얼마만 보내면 되죠? 2% 빼고 100만 원에 2%면 2만 원이겠죠? 그럼 2만 원 빼고 98만 원만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이 지금 약정에 의해서 깎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럼 이 매입 할인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치면 똑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 보일 거예요. 두 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 거에 대한 게 원재료죠. 그러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인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인 매입 할인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입 할인이나 아니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 쓸 때는 자기 짝지가 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짝지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할 때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우리 그 엔터를 빠바박 빨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계정 과목 찾았을 때도 우리 전에 F2번 누르면 계정 과목이 나왔죠. 그럼 글자 친 거에 대한 계정 과목인데 두 개가 있는데 엔터 치면 무조건 위에 있는 게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치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제조업이에요. 상품보다는 원재료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건데 그냥 급하게 엔터 쳐서 위에 거 써서 상품을 산 적도 없는 회사인데 상품 매출 할인이 있으면 당연히 오답 처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짝지를 잘 알고 하면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 아래쪽에 관세 환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이 관세 환급금은 좀 오버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자, 우리 관세가 환급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경우에
돌려받죠. 환급 들어봤다면. 관세는 우리 부가가치세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돌아오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공무역 국가죠. 원재료 같은 게 우리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수입을 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런 회사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공을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관세 내고 나가면 관세가 부담되어서 그 관세가 없는 국가에서 만들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부당함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수입했다가 이걸 수출을 하면, 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그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다시 환급해 주는 게 관세 환급금이에요. 그럴 때 주로 쓰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오버해서 적어놨는데, 이 관세 환급금이 들어오면 원재료를 샀죠. 그럼 원재료는 제품으로 넘어갈 거니까 제품의 차감 계정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혀 있으니까 어떤 건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이제 141페이지에 우리 매출에 대해서 하면서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에 대해서 적혀 있죠. 자, 이것도 그냥 같이 하면서 볼게요.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쓴 거는 상품하고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니까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지금 대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원재료 100만 원인데 빨리 갚아서 2만 원 할인해서 98만 원짜리 원재료 가지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죠. 그럼 이제 얘는 대변에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 상품 매출이 제가 바로 번호 쓰면 401번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402번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이고, 403번은 매출 할인이고, 404번은 제품 매출, 405번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406번은 매출 할인. 자, 그냥 코드 구성은 우리가 상품 원재료 때처럼 자, 얘네들도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같은 차감 계정이니까 차감 계정은 무조건 자기 짝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한 자기 짝지 이야기 하기 시작한 게 지금 대선 충당금 때부터 제가 이제 짝지를 계속 연연하고 있죠. 근데 자기 짝지가 있는 거는 꼭 자기 짝지 써야 되지 딴 애한테 붙으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해요.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 외상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썼어요. 100만 원짜리 물건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40만 원 감액해 주기로 했다고 볼게요. 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제가 애누리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일단 6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얘는 60만 원 받고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지워야지.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60만 원이 들어왔고, 그럼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을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계정 과목 쓰면 그때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거 팔아가지고 지금 하자가 발생했는지 봤더니 제품 매출로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405번의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제가 책 쓰면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지금 47회차 건가 그때 그거부터 쭉 정리해서 지금 책 쓰고 있는데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얘네들은 나와요. 지금 애누리가 할인하고 다 나와서 기출 문제를 연습 넣고 있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원재료하고 제품 것만 나왔어요. 상품 매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기를 한다면 일단 쟤네들은 무조건 두 번째 거 써야 돼요. 모르겠다면 알고 쓰면 좋고 모르겠으면 보는 거 빠른 게 위에 있을 거니까 얘네도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다면 아래 거 쓰라는 거예요. 아래 거. 그 이유는 저것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재고자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기말 재고자산 포함 유무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